2026년 6월 대만 컴퓨텍스 전시장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를 이끄는 남자가 한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는 유리 진열대 위에 놓인 웨이퍼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검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제발 더 만들어주세요. 그 아래에 자기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조 단위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말입니다. 부탁을 적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대한민국의 한 반도체 회사 SK 하이닉스에게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 실리콘밸리가 대체 왜 한국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그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본 한 사람의 시선을 빌려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세계 테크 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그곳. 어느 거대 빅테크의 공급망을 총괄하는 임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지난 몇 년에 걸쳐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고백 하나만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본사 3층 이사회실. 차가운 에어컨 바람만 돌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대형 화면에는 매초 수백만 명이 쏟아내는 인공지능 요청량과 그걸 감당할 차세대 가속기 도입 일정이 복잡한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사용자를 움직이는 그런 공룡 같은 회사조차 화면의 특정 한 칸 앞에서는 기이할 정도로 얼어붙습니다. 그 칸에 켜진 빨간 경고등. 그 위에 적힌 글자는 딱 3글자였습니다. HDBM. 고대 역폭 메모리.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빠른 두뇌가 있어도 그 두뇌에 정보를 실어 나르는 길이 좁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막히면 성능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HBM은 바로 그 길을 초고속 고속도로 수십 개를 겹쳐놓은 것처럼 넓혀주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세계에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손에 꼽습니다. 그 손가락의 맨 앞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 없이는 단 하루도 이 디지털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 투자자들은 자기네가 설계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에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지식의 탑도 태평양 건너 한국의 클린룸에서 만들어지는 몇 제곱밀리미터짜리 실리콘 조각이 없으면 그저 모래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교한 GPU를 수십만 개 설계해 본들 그 칩에 초당 수십 테라바이트씩 데이터를 밀어넣어줄 초고속 메모리가 없다면 그건 그냥 차가운 고철 덩어리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공급이 단 며칠만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세워둔 수십억 달러짜리 서버들이 메모리 한 칸을 채우지 못해 그대로 멈춰섭니다. 새 인공지능 모델의 출시 일정이 밀리고 이미 팔아둔 클라우드 계약을 지키지 못해 위약금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원에게 HBM은 부품 목록의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생사를 쥔 단 하나의 급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급소는 자기 손이 닿지 않는 태평양 건너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종속을 순순히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는 특정 나라, 특정 기업의 생명줄이 통째로 묶여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수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국계 메모리 회사에 엄청난 보조금을 약속하고 다른 나라 파운드리에 대체 공정을 개발해달라고 사실상 애원도 했습니다. 결과는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뼈아픈 교훈만 남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은 넘쳤습니다. 문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 팹을 쥐어 장비를 채워넣는 것까지는 자본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돌려 안정적인 수율을 뽑아내는 노하우, 라인 하나하나에 새겨진 수백만 번의 시행착오,
불량 하나가 터졌을 때 그 원인을 몇 시간 안에 짚어내는 현장의 감각. 이건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과 시간 속에만 쌓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가 만난 어느 엔지니어의 말이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이 라인은 10년을 버텨야 비로소 말을 듣기 시작한다고. 그 10년을 실리콘밸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HBM 생산 라인은 돈을 싸들고 가서 장비만 사면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그런 공장이 아니라는 것. 드램을 종이장처럼 얇게 깎고 구멍을 뚫고 그걸 나노미터 오차도 없이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후공정 기술은 물리학의 한계 끝에서 벌이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팹 하나 지어 올리는 데만 수십조 원의 자본이 들어가고 그게 제대로 돌아가기까지 길게는 몇 년을 지독한 수율 확보 기간으로 버텨야 합니다. 결국 실리콘밸리의 그 어떤 자금력으로도 이 시간과 경험의 벽을 단번에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게 기술진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수조 원의 선급금을 들고 한국 기업의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문제의 답을 찾겠다며 그가 직접 날아간 한국의 공장에서 그는 경이로움을 넘어선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평택과 이천의 클린룸. 공기 중 먼지 입자 하나까지 철저히 통제되는 그 안은 바깥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정교한 기계 문명의 심장 같았습니다. 은은한 호박색 조명이 비나는 광활한 천장에는 OHT라 불리는 무인 운반 시스템이 미끄러지듯 레일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퀴 하나조차 평범한 고무가 아니었습니다. 정전기를 완벽하게 흘려보내는 특수 폴리우레탄 휠. 마찰로 생기는 미세 입자 하나까지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스조차 새어나오지 않도록 처리된 무윤활 벨트는 수십 킬로그램짜리 웨이퍼 캐리어를 단 1마이크로미터의 미동도 없이 장비 위로 조용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고요한 그 공간 안에서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나노미터 단위의 반응이 매초 수억 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실리콘 조각들이 바로 그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빚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앞에서 이삼하게도 무력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분노도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경유에 가까웠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실패와 집요함이 그 은은한 조명 아래 응축돼 있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라인을 지키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아니라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얼굴. 그 얼굴들 앞에서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회사의 임원은 조용히 자기 명함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구현하는 미세 공정은 사실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투쟁에 가깝습니다. 국제 표준 규격 JEDEC이 정한 HBM4 패키지의 최종 높이는 딱 775 마이크로미터로 묶여 있습니다. 바로 이전 세대인 HBM3E가 720 마이크로미터였으니 겨우 55 마이크로미터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얇은 틈 안에 D램 칩을 무려 16층으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D램 한 층의 두께를 30 마이크로미터 안팎까지 깎아내야 합니다. 일반 종이 한 장의 3분의 1. 상상이 되십니까? 실리콘을 이 정도로 얇게 점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단단하던 광물이 본연의 강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제 무게조차 못 이겨 낙엽처럼 휘어지고 아주 미세한 표면 장력의 변화에도 유리처럼 순식간에 깨져 나갑니다. 키르호프의 판 굽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얇아진 판의 강성은 두께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두께가 절반으로 줄면 강성은 8분의 1로 무너진다는 뜻이죠. 30 마이크로미터짜리 실리콘의 휜 방지 강성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합니다. 손대는 순간 부서지는 그런 물건을 다루는 겁니다. 한국의 공정 라인은 이 물리적 난제를 넘어서기 위해 거의 광기에 가까운 아키텍처를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퍼를 먼저 미세한 홈으로 가공해둔 뒤 뒷면에서 서서히 갈아 들어가 다이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만드는 DBG 공정.
기계로 갈아내는 도중 단 한 번의 미세 균열만 생겨도 그 웨이퍼에 담긴 수만 달러짜리 회로가 통째로 쓰레기가 됩니다. 기존 방식은 진공으로 빨아들일 때 특정 부위에 힘이 몰려 얇아진 웨이퍼가 아래로 처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공 크기가 1에서 5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다공성 세라믹 척을 도입했습니다. 진공의 힘을 웨이퍼 전체에 완벽하게 분산시켜서 국소적으로 힘이 쏠리는 걸 원천 차단한 거죠. 절단면에 남은 잔류 응력과 미세 균열을 마저 없애기 위해 화학적 연마와 플라즈마 에칭으로 다듬는 정밀함은 솔직히 말해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칼날 대신 열을 정교하게 제어해 단면을 균열 없이 잘라내는 레이저 커팅 기법까지 더해졌습니다. 태생적으로 균열이 없는 실리콘 방막. 그런 걸 매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원래 업계는 이 16층을 쌓으려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훨씬 비싸고 어려운 신기술로 넘어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층이 높아질수록 두께가 감당이 안 될 거라고요. 그런데 2025년 재대기 패키지 높이 기준을 720에서 775 마이크로미터로 살짝 풀어줍니다. 딱 55 마이크로미터. 그 얇은 여유 덕분에 기존 본딩 기술로도 16층을 밀어붙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겨우 종이 두께도 안 되는 그 틈이 수조 원짜리 투자 방향과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반도체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곧 전략이고 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물리적 기적도 마지막 관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수직 정렬과 접합, 그 통계의 벽입니다. 16층으로 쌓아 올린 디램 마천으로 안에는 층마다 수천 개의 초미세 구리기둥 TSV라 불리는 관통전극이 수직으로 배치돼 위아래 칩을 직접 연결합니다. 이 수만 개의 접합부 중 단 한 군데만 랜댐이 나거나 기포가 생겨도 멀쩡한 칩 16개를 한꺼번에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냉혹한 수학이 등장합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최종 수율은 개별 접합 성공률에 기하급수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개별 접합 성공률이 99%라 칩시다. 이걸 12층으로 쌓으면 최종 수율은 약 88.6%로 방어됩니다. 그런데 이 성공률이 아주 살짝 95%로 4%포인트만 떨어지면요. 최종 수율은 54%로 무너집니다. 딱 4%포인트 차이가 절반의 붕괴로 돌아오는 겁니다. 16층으로 가면 그 격차는 더 참혹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규칙인지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접합 하나하나가 99점짜리 우등생이라고 칩시다. 웬만하면 다 성공하는 훌륭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 우등생 16명이 손을 잡고 한 줄로 서서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아야 통과하는 시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각자는 잘해도 16이 동시에 완벽하기란 통계적으로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이 1%를 0.1%를 붙잡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수년을 갈아 넣었습니다. 이 수율의 물리학 앞에서 한국 선두기업과 추격기업의 명합은 잔인할 정도입니다. 선두주자 SK하이닉스는 칩을 정렬한 뒤 특수 오븐에서 구리 접합부를 한 번에 녹여 붙이고 그 틈에 열전도성 높은 물질을 부어 한 번에 굳히는 MR-MUF라는 방식을 극한의 수율로 완성해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방식으로 대량 생산 단계에서 안정적인 고수율을 지켜냈고 그 덕에 실리콘밸리가 원하는 물량을 유일하게 정상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고체 필름 형태의 접착제를 칩 사이에 일일이 끼워 넣고 열과 압력으로 눌러 조립하는 TC-NCF 방식을 오래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층이 높아질수록 열로 인한 뒤틀림과 접합면 안쪽에 생기는 미세한 공기 구멍이라는 악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결과 HBM3E 세대에서 삼성의 초기 최종 수율은 오랫동안 정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건 곧 엔비디아 검증 지연이라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이 12층 HBM3E 품질 인증을 통과한 건 2025년 9월. 첫 도전 이후 무려 1년 반이 걸린 셈입니다. 그 사이 시장의 노른자위 물량은 이미 경쟁사에 넘어간 뒤였고 삼성은 가혹한 단가 압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흔히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세상이 한번 뒤집힙니다. 세대가 HBM4로 넘어오자 판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은 2026년 2월 HBM4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6세대 일시 D램에 자체 4나노 로직 다이를 결합해서 초당 11.7기가비트라는 속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업계가 세운 기준을 오히려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젠슨 황이 직접 공식 확인합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회사 모두가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을 위한 HBM4 인증을 통과했다고요. HBM 역사상 처음으로 세 회사가 양산 초입에서 동시에 자격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젠슨 황이라는 사람의 영리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한 회사에만 생명줄을 통째로 맡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성공을 공개적으로 치켜 세우면서도 삼성과 마이크론까지 나란히 인증 명단에 올려 세 회사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급이 한쪽으로만 쏠리면 값을 부르는 쪽은 결국 공급자가 되니까요. 컴퓨텍스 부스에서 웨이퍼에 더 만들어달라고 적은 그 손짓 하나에도 실은 이 절박함과 계산이 함께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물량의 무게추는 여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공급망 분석가들은 베라 루빈용 HBM4 물량의 60에서 70%를 SK 하이닉스가 25에서 30%를 삼성이 가져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카운터포인트라는 조사기관은 2026년 HBM4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54%, 삼성 28%, 마이크론 18%를 점칠 정도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새 심장, 베라 루빈 GPU 한 개에는 HBM4가 8단이나 들어가 288GB의 메모리를 이룹니다. 이 8단 중 단 하나만 삐끗해도 GPU 전체가 멈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젠슨 황이 왜 웨이퍼 위에 더 만들어달라고 적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규모가 아득합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짓겠다는 데이터 센터. 거기 들어갈 GPU가 수백만 개. 그 GPU 하나마다 8단의 한국산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커질수록,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이 조그만 실리콘 조각을 향한 갈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소프트웨어의 세계에는 한계가 없다지만 그 무한한 세계를 떠받치는 건 결국 물리적으로 깎고 쌓아 올려야 하는 유한한 실리콘입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병목의 열쇠를 지금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 제조 권력은 이제 자본과 규모라는 이름으로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기 남부 일대에 짓고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평택, 화성, 용인, 이천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공업 영토에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4천억 달러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신규 생산 팹 13곳, 연구 팹 3곳. 2030년이면 한 달에 웨이퍼 770만 장을 처리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가 완성됩니다. 이들이 다가올 수요의 쓰나미를 미리 계산하고 클린룸 골조와 배관을 먼저 깔아둔 채 장비만 채워 넣는 선제 전술을 가동할 때마다 실리콘밸리는 공급망 다변화라는 희망을 매번 조용히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취의 뒤편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그늘이 있습니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물리학은 매일 넘어서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몇 달 앞서 차세대 라인을 돌리기 위해 밤을 새워 교대 근무를 서는 엔지니어들, 성과급 배분을 두고 벌어지는 내부의 갈등과 피로, 그리고 이 모든 걸 몇몇 기업과 몇몇 도시에 집중시킨 그 자체의 위험성. 한 나라의 특정 지역에 세계의 심장을 몰아넣는다는 건 지진 한 번,
정전 한 번, 사람의 번아웃 한 번에 세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기적은 누군가의 잠과 맞바꾼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만큼은 화려한 숫자 뒤에 묻어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것도요. 오늘의 압도적 우위가 영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론은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다음 세대인 HBM4E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의 지형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술의 세계에서 1등의 자리는 잠시 빌린 것이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밤새 그 라인을 지키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일 겁니다. 산타클라라의 밤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임원의 태블릿 화면 위에서는 평택과 이천 공장의 가동률을 나타내는 실시간 데이터가 끊임없이 푸른 빛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기술을 절대적 지배자라 믿었던 오만은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우리를 대체하겠다던 그들이 이제는 제발 더 만들어달라고 웨이퍼 위에 적고 있으니까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조롱의 대상에서 부탁의 대상으로 이 역전은 감정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왕관을 쓴 자는 세련된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머리카락 수만 분의 1이라는 극한의 물리학과 매일 싸우며 무소음 운반 레일을 닦아내는 그 차가운 한국의 클린룸, 그리고 그 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인공지능의 답변 한 줄에는 태평양 건너 누군가가 밤새워 지켜낸 실리콘 조각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이 나라는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하루를 넘기기 어렵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남에게 나눠주는 자리로 넘어왔습니다. 그 사이를 채운 건 운도,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 수만 분의 1을 붙잡겠다며 밤을 새운 사람들의 집요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한 반도체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그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그 무겁고 거대한 기적을 부디 오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